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시작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 그리고 재선의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도지사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더 리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모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지사 경선 본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네. 이번 지방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선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또 제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해철 의원의 정치 이야기 그리고 또 인생 이야기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재선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변호사 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계에 입문하신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을 제가 변호사 시절에 모셨던 인연으로 네네.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약 3년 8개월여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참여정부가 끝나는 2개월을 앞두고 2007년 말에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보다는 이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이 참여정부 가치인 민주주의 또 평화, 인권, 균형발전 등을 직접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또 평가받고 판단받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당시 2008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제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민정수석도 지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 경험을 갖추신 데다가 또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경험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경제 관련해서 최근 이슈들 한두 가지만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늘려서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아직은 좀 급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계소득을 증가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이제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또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의 인상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다 갖춰졌을 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작년 말 예산 통과가 될 때 공무원을 10,000여 명 가까이 증원을 했고요. 그렇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약 7만 명 가까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처분 소득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해결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증가에 불구하고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을 실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기반한 그런 정책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도지사 이제 출마를 하시다 보면 경기도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 안산 지역도 그럴 것이고
그런 그 중소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당 근로시간까지 같이 줄이자, 법제화를 시키자 이런 부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와반월공단이 이제 스마트 허브 경영자 협의회를 해서 16,000개 기업들을 이제 대표해서요 하는 협의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조찬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또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 임대료를 어떻게 좀 부담을 좀 덜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생협약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든지 또 소액 결제의 업종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자꾸 만드는 이유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분들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한 정책들을 보완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정을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대법원 판례나 또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하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월 국회에서도 그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해철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걸어온 인생 스토리가 남다른 면이 참 많으신 분이거든요. 일단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의 길을 걸어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네, 책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문학 소년이었고요. 또 앞으로도 불문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갖기도 했고 제 학창 시절에 있어서 좀 특이점이라 그러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목포에서 졸업을 하고 네.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이렇게 학창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일찍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런 폐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일찍이 느꼈던 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제 학창 생활의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노동 그리고 또 인권 분야 변호사 이게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이제 계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안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영호남을 다 거쳐서 안산 네. 지금 이제 정치적인 터전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들에도 뭔가 남다른 사연이 좀 있지 않나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거겠지만 당시 네네네.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할 때 네. 직접 일선 현장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이 죄책감 같은 게 있었고 또 나름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시국 사건이나 노동법 사건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변호사 길을 걸었고요. 제 이제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는데 분사무소를 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을 또 하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변호사끼리 협의했을 때 안산이 마침 근로자가 많이 있고 또 노동사건, 해고나 산재무효 사건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안산에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기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안산에도 사무실을 내고 그것이 제가 안산에서 생활하게 된 계기였고 또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출마하게 된 것도 안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전해철 의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빼먹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 시절에 일단 최연소였나요? 민정수석 하셨던 게. 예. 최연소 민정수석이셨군요. 참 힘드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보람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거기 그 경험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모두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이었고 또 그분을 모시게 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그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모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서울로 변호사를 옮겨서 해야 되겠다. 부산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당시 문재인 변호사님과 같은 사무실을 했었죠. 그러시다가 서울로 오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함께 하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뵙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그 인연에 의해서 참여정부에서 모시고 일을 했고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민정수석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균형 발전 등에 대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현실 정치를 할 때도 늘 그 가치를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쭉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점은 잘 해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은 참 힘들었었던 것 같다. 지금 느끼시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민정수 일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기관으로 보면 국정원이나 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이제 통할하고 같이 협의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가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 일이 잘못되게 폐해가 나타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일로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기관에게 무리한 또는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또 강요했던 그런 것이 이제 폐해가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 업무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권력기관이 자기가 주어진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만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권한을 쓰지도 않고 또 과도한 부담 역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인데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여정부 그 기간 중에는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방지하고 실제로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민정수석이었지만 과거사 제가 의문사 진상위원회 일을 했던 경험으로 해서 과거사 관련 일을 제가 맡아서 나름 그동안 개별적으로 있던 과거사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나 위원회를 통할해서 일반화된 이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는 것들은 이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권력기관의 모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제도화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또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든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서로 간에 적절하게 견제하고 또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제도화를 완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참여정부를 마치다 보니까 이후에 검찰이 여러 가지 폐해를 모이는 모습을 바로 회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생각에서 당시에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했고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의 과정까지 제도화를 못한 것은 좀 아쉬움에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좀 언급이 됐었고,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계신데, 그러한 관계들이 물론 이제 기반이 됐었겠죠. 과거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은 문정부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 쪽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던 데는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셨고 그러셨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 저희 사무실로 왔으니까 간접적으로 인연이 시작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참여정부 때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고 이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던 민정수석 일을 맡아서 이제 제가 이어서 후임자로서 민정수석 일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청와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는 역시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을 모시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이후에 2011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부터 이제 보좌를 해서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권유도 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그 대리인으로서 또는 경선 현장 전국을 다니면서 모시면서 이제 쭉 해왔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당대표 출마도 저는 좀 하는 게 필요하시다. 해야 당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당과 함께 호흡하면서 앞으로 대선이든 정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권유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실 때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조직도 총괄하고 또 선거 운동을 했고, 이번에 작년이죠. 네. 작년 5월 대선에서도 제가 최고위원 또 도당위원장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근무하실 때나 이후에 정치하실 때 곁에서 보좌하면서 모시면서 네. 쭉 같이 해왔던 그런 인연이 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시다가 작년 5월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인수위도 없이 이제 그렇죠. 내각이나 청와대를 네. 구성하게 되니까 여러 좀 더 시간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좀 가까운 사람들이 흔히 말한 측근이라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 초기 내각이나 청와대에는 그동안 측근이나 가까이 있던 분들이 좀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초대 문재인 정부의 통합과 화합의 정부를 위해서 또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찍이 저희들이 청와대나 또 내각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모았던 것이 지난 5월에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내셨단 말이죠.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랄까요? 어떻게 됩니까? 왜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셨죠?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도 보고 또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또 필요한 정책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도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도정에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야심이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희망에 의해서 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도민들에게는 진정 필요한 정책이 좀 실천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또 국정 철학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겨야만이 이 국정 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과정에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지사 준비를 하게 됐고 현재 경선과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를 이제 출마를 결심을 하셨고 이제 도정에 대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경기도라는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광역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역차별도 좀 많이 받았어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푸셔야 될 텐데요. 일단 그 후보님께서 이제 당내 경선 후보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도정 그 청사진일까요? 좀 조목조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큰 원칙은 경기도에서 분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할 수 있으면 시군이 우선적으로 하고 못하는 것을 시도에서 하고 그 시도가 못하는 것을 국가가 하는 보충성에 기한 이런 분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개헌 논의 과정에 있고요. 그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에도 분권이 필요하다. 분권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도에서 할 필요가 없다. 실제 일선인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일인 주거나 부가복지 여성가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1개 시군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도는 안전이나 교통 또 투자 유치 같은 일들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31개 시군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실현이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분권이 실현되는 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일단 생각하는 도 전체 큰 틀의 그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 경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등등의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이런 규제를 일률적으로 경기도 모든 곳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부에 대해서는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장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경기 동부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자체를 다변화하는 이전을 포함해서 다변화하는 정책을 하고 또 경기 서남부에는 이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ICT 인구가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메카, 근거지로 터질 수 있는 여러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판교나 광교의 이런 밸리를 좀 더 활성화하는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동부 그리고 서남부의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경기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제 생각에 의해서 지난 대선 때 경기도의 8대 공약을 제가 당시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8대 공약을 제가 입안하고 성안해서 실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점검했는데 얼마 전 제가 도당위원장 사퇴하기 전까지 그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실천되는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각 지역에 맞는 특유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도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시군과 나눠서 분권을 해서 같이 풀어보자.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 균형 발전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항상 애로를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도 있기도 하고 교통 문제 해결이 이게 인프라 문제니까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다니는 하루에 그 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만 해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등 이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경기도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서울, 인천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시한 것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경기도, 서울, 인천이 대등하게 또 규범력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교통정책을 하자. 그렇게 하면 버스의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알뜰 교통카드를 내서 교통비를 좀 절감한다든지 환승센터를 만든다든지 경기도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좀 더 훨씬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드는 게 제가 첫 번째 그 교통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기도는 철도가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동서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도의 순환철도를 좀 더 동쪽으로 확대하는 하남과 광주, 용인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또 서쪽으로는 인천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링철도를 만들자. 이런 부분이 제가 경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하는 방안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크게 들지 않고 또 국가와 함께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급한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본 전해철 의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직접 발로 뛰며 실천해온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